예,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틀 전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길 오시면서 양재천변을 걸으셨거나 또는 그 풍광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다소 감성적인 표현으로 좀 개회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양재천변 그리고 상강,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이 매우 다르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 파생되어 나오는 우리의 연구 영역 또 경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감지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바람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참 묘한 게 바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하나가 시간인데 시간 보이지도 않는데 체감하고 있죠. 흘러간 것, 또 지금, 또 다가올 미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물론 논란도 많습니다. 아직 3차도 성숙되지 않았는데 왜 4차냐 하는 논란도 있고, 저는 최근 우리 사회에 몇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데 또는 제재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처럼 지금 무언가 전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저는 통합에 좋은 이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자.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만은 좀 제대로 가보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술, 경제, 산업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여기에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최연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듣는 이 주제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의미 그대로 성숙되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 감성과 함께 이 사회가 좀 무르익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 박사님은 원래 전공을 사회학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우리 사회는 사회학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서적들이, 요즘은 경영학 관련된 서적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사회학 관련 서적들이 서가를 많이 채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도 문학과 예술의 사회상가요? 네. 요한 하우징어. 네. 저도 그 책 한 권을 서가에 꽂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그 핵심어가 호모 루덴스였습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적인 사회에서 이성에 기반한 논의들을 해볼 수 있는데, 호모 루덴스, 당시 번역어가 놀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감성주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 경제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감성에 바탕한, 즉 잘 놀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자. 그러면은 훨씬 더 견고하고 우리 사회 갈등이 만연한 이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최용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처럼 4차 산업혁명 통해서 기술 변화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인간과 사회 변화 논의하면서 인문학적인 관점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또 첫 계기가 오늘 키스텝의 수요 포럼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세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 김재하 교수님은 제가 김재하 교수님 양력 보면서 야, 우리 김 교수님 참 행복하시겠다. 아까 차 한잔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십니다. 호모사피엔스와 호모루덴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김현진 팀장님 역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유익한 말씀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김홍석 박사님은 산업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희 키스텝과 함께 고민하십니다. 그럼에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카이스트의 이재규 교수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크게 빛나는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연구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문화입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기술 관점에서 뭐 빅데이터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 5G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술적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은 이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인간의 관점에서 또 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고 또 이제 미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제 우주의 역사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 현생 인류가 한 20만 년 정도 되는데 뭐 그 이전에 사실 뭐 지구가 있었고 우주가 있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그 한자 사익 한자를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간이죠.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아까 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라는 개념이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상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역시 이제 시간의 개념인데요. 뭐 예전에 이제 9988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99세까지 뭐 팔팔하게 산다. 99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럼 계산을 해보면 약 86만 7,240시간 정도입니다. 누구나 이 공평하게 한 뭐 그 정도 87만 시간 정도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이 중요한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은 25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는 한 20만 년 됐잖아요. 지구가 46억 년, 우주가 138억 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산업혁명의 역사라는 것은 현생 인류 역사의 한 8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지구 역사의 2만 3천분의 1이고 우주 역사의 6만 9천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우주 역사에 비해 짧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하죠. 138억 살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계산된 바는 138억 년인데요. 이 138억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1초에 1을 계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1, 2 이렇게 세죠. 그렇게 셌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이제 센다고 가정하더라도 138억을 세는데 계산을 하면 약 438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만큼 대단한 숫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이 됐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동방신기도 있고 H.O.T도 있었답니다. 네. 어쨌든 이 138억 년 역사, 우주 역사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46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만들어졌죠. 그다음 20만 년 전에 현생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이제 대비를 해보면 만약에 138억 년을 13.8년 이렇게 이제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13.8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가 탄생한 것은 약 4년 7개월 전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는 100분 전, 1시간 40분 전이고요. 농경사회는 5분 전, 기록 역사는 2분 30초 전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6초 전,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 달 착륙은 1초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1초 안에 있는 거죠. 그만큼 전 우주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는 짧은 거고 산업혁명의 역사는 더 짧은 거죠. 정말 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아주 발전된 문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선은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학명이 호모사피엔스 린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지혜로운 인간, 그죠?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제 팡세라는 이 수상록이라고 번역하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앵호조 러블리 페블러.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관찰하고 탐구하는 이런 능력 때문에 인간은 과학이라는 걸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되고 과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고 하죠. 그게 이제 기술, 공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의미로서 호모 파베르를 이야기합니다. 이 호모 파베르의 영향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호이징아 또는 뭐 하위징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놀이하는 인간인데 인간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의 어떤 그 원초적인 형태는 다 놀이였다는 거죠. 놀이로부터 인간의 어떤 문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문화 문명에는 놀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본다면 생각하는 인간, 만드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라는 것은 뭐 현재나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는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학이나 미래 예측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1965년에 이정문 화백, 이 이제 만화가가 그 당시 35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서기 2000년대 뭐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상상도를 만화로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태양열을 이용한 집도 있고요, 전기 자동차도 있고 움직이는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소형 TV 전화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죠. 뭐 단지 수학 여행은 이걸로 해서 달 날아가는 이런 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들이 과학기술의 덕분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이건 최근에 제가 쓴 책이고요. 그래서 미래 예측에 대한 교양서나 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는 뭐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고요.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이게 이제 기존의 변화들에 비하면은 훨씬 획기적이고 거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차 산업혁명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계화입니다. 기계화가 시작된 거고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시작된 거고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적 발전들이 많은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야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 중에 가장 유명한 보고서죠. 일자리의 미래 보면 뭐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사라지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결국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잃고 또 더 많은 기회를 가지는 소수 뭐 이런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양극화의 심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탈리아의 사회학자 중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집단들을 연구해 보니까 한 20% 정도의 사람이 80%의 어떤 리소스 권력들을 가지고 있고 좌지우지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20대 80 법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같은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중에 치약 중에도 2080 치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 로봇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그 야구 경기 기사를 썼는데 하나는 사람 기자가 쓴 거고요. 전문적인 스포츠 기자가 쓴 거고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 게 조금 더 잘 썼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밑에 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뭐 여러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의학계에서 병원에서 도입이 되죠. 그래서 왓슨 for oncology 이제 암 진단하고 이런데 이제 일단 도입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암에 관한 뭐 방대한 데이터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뭐 치료법을 제안하거나 여기까지는 이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요리에도 도입이 된다고 그러죠. 로봇 셰프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요리 대회에서 우승한 팀 앤더슨이라는 셰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요리 동작을 DB화합니다. DB화하고 그 사람의 레시피 한 2,000가지 정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래밍하면
여기 그림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기 잘 안 나오네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 이게 이제 로봇 셰프인데요. 사실은 뭐 로봇 팔이죠, 팔. 그죠? 로봇 팔 정도인데 2,000가지의 레시피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 올해입니다. 올해 말경에 뭐 15,000달러 정도의 시판이 될 거라고 이 기사를 봤습니다. 15,000달러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영화, 그죠? 예술 분야에서도 이 도쿄 영화제 2015년도인데요. 로봇 여배우 제미노이드 F가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실제로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인간처럼 그렇게 연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감독 이 제미노이드 F가 장점이 있다. 불평하거나 잠을 자지 않아서 연출이 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을 많이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 대 뭐 기계 뭐 이런 어떤 구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일을 로봇 기계가 많이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이제 기계가 하는 일이 있고 뭔가 좀 분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래에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기계보다 잘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SNS 시대이기 때문에 SNS에다가 이걸 한번 올려봤습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올렸더니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보시면 뭐 상상력, 창작활동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유머, 눈물, 뭐 서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역시 사람이 잘하겠죠. 그다음 변화에 대한 적응력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돌봄, 뭐 뒤에 가면 이제 이세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요. 손맛이 들어가는 요리. 그다음에 상황이 불리해지면 뭐 거짓말하기, 놀고 술 먹고 취하기,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인간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말에 혁명이 붙어 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혁명인 거죠. 사회과학, 뭐 특히 이제 사회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사회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회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사회 변동이라는 거는 결국 문화 변동하고 같은 말입니다. 좀 외형적인 변화는 이제 제도나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변화는 사회 변화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뭐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게 동반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화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회 변동은 곧 문화 변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사회 변동이나 문화 변동이 왜 일어나는가? 교과서적인 해설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요한 요인이 첫 번째는 발명입니다. 발명에 의해서 자, 우리가 휴대폰을 발명하고 뭐 컴퓨터를 발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물질적인 발명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견에 의해서 바뀝니다. 발견은 주로 이제 과학적인 원리의 발견도 있고요. 또 뭐 지리상의 대발견도 있고 이런 발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문화들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도입이 되는 거죠. 한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잖아요. 이건 이제 문화 전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 보통 우리는 발명과 발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과학기술 사회로 가면 갈수록 발명과 발견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물건을 획기적인 신기술을 발명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를 들면 뭐 컴퓨터나 뭐 인터넷, 스마트폰 발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지 어떤 기계적인 발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발명이 되면 사람들의 어떤 소통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또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화 변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 초에 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입니다. 과총에서 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응답 결과 한 89% 정도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시중에 이제 그 서점에 가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기술과 관련된 거죠. 뭐 빅데이터에 관한 책도 있고요. 뭐 사물 인터넷 책도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뭐 등등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테크놀로지나
기술 뭐 플랫폼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 변화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에 대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제 문화에 관한 책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 뭐 이런 관점에서 서술된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기술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문화 변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데 이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문화가 뭐냐? 우리가 문화가 뭔지는 다 알지만 이걸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라는 사람의 어떤 문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타일러의 이 정의가 가장 뭐 보편적인 문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변화에서 가장 어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문화적인 변화라는 거죠. 기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변화라는 거. 문화가 도대체 뭐냐를 가장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칸트의 문화 개념입니다. 칸트가 역사 철학이라는 책에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유럽 사회는 전체가 이제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어떤 성경의 기초에서 문화의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뭐 에덴 동산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 선악과 이거는 이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 호기심을 못 이겨서 결국 그걸 좀 뭐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한 거죠.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런 어떤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뭔가 이제 죄를 범한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최초의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의 실현이었던 거죠.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사회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 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역사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의의 문화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칸트는 문화는 자연의 보호 상태에서 자유의 상태로의 이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유의 상태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신의 보호를 받는 상태죠. 그다음에 자연의 보호 상태가 이제 신의 보호를 받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상태고 인간이 이제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자유의 상태인 거죠. 자, 그 제일 밑에 퀴즈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의 상대어는 뭘까요? 문화의 상대어. 문화의 상대어는 지문을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그죠? 자연. 그래서 네이처라는 거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또 본성적인 상황, 원래의 상황인 거고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든 것은 다 문화입니다. 컬처입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용정보원에서 그 분석한 자료에 직업들 이렇게 쭉 나오죠.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는데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은 뭐 콘크리트공, 뭐 조리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작업하는 것들이죠. 노동하는 것들인데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을 보면 1위가 이제 화가, 조각가, 그다음 뭐 사진사, 뭐 작가, 연주가 뭐 주로 이런 분야입니다. 대부분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직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감성이나 어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직업들은 자동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분야가 오히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10년 만에 이제 이 표준 직업 분류를 개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더라도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직업들,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로봇공학, 뭐 시험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다음 문화예술 관련된 직업들도 많이 이제 새롭게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콘텐츠 창작자도 있고,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커제 같은 사람들도 이제 그 삼국에서 패하고 기자회견했죠. 알파고가 너무 냉정해서 그와 바둑 두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다.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느끼고 인간적인 소외감도 느끼는 거고 여러 가지 자존감도 떨어지고 기계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되는가? 문화예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특정한 기술이 이끌어가는 변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융합적인 거죠.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가 창출되는 분야인데 이런 융합과 어떤 그런 게 가장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죠. 그래서 역시 유망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 이야기하죠. 미래의 충격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의 충격입니다.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미래의 충격, 문화의 충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좀 우리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영국 이제 신경제재단에서 매년 행복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1위가 뭐 코스타리카, 2위가 베트남, 3위 콜롬비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에서 오는 행복이 과연 큰 행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나 경제도 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경제학자 중에 이제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경제 성장과 어떤 행복, 그죠?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뭔가 물질적인 성장이나 이런 수입 같은 것이 행복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행복도가 상승하지 않는 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스톨린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편리함을 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그게 역설적으로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는 그런 선이 오는 거죠.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이 사람은 이제 문화사회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기존에는 자본의 개념이라는 게 자본이라는 게 돈자자 근본 본자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겁니다. 경제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본의 개념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해서 문화적 자본도 있고 사회적 자본도 있고 상징적 자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문화적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화적 자본의 내용을 보면 우선 체화된 문화 자본, 자기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뭐 취향, 고상한 취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객체화된 거는 몸하고 떨어진 거죠. 뭐 골동품이나 뭐 수집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문화 자본은 제도화된 거니까 학위나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르디의 제자들이 부르디의 학파를 이루면서 누보 부르주아, 신중산층을 판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20가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제적 자본은 돈과 관련된 거고요. 사회적 자본이 있고 상징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보시면 예를 들어 뭐 그랑제골 출신이거나 박사학위가 있다. 이거는 제도적 문화 자본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2가지 이상 구사한다. 뭐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한다. 공연을 매월 1회 이상 관람한다. 뭐 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가지고 이제 문화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자, 커피 중에 제일 비싼 커피가 코피 로악입니다. 그죠? 코피 로악. 이게 제가 뭐 어디죠? 하여튼 W 호텔 같은데 워크힐 호텔도 가면 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 동대 카페에다 4만 원 정도 한 잔에. 굉장히 비싸죠. 커피 로악이 왜 비싸냐? 일단 향 자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바섬의 사양 고양이가 이 커피 원두를 먹고 배설한 거죠. 그걸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효소,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비싼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희소성, 우선은 이제 그 생산량이 얼마 되지가 않고요. 독특한 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서양 고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피류학을 마시면서 서양 고향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소비하는 거. 이게 이제 문화 산업인 거죠. 데이비드 스로스비라는 이제 호주 학자, 원래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문화 경제학의 뭐 파운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문화는 이 경제적 가치도 있지만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문화 중에서 가장 뭐 첨단 영역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마케팅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와 마케팅을 결합한 것. 이게 이제 어떤 가전제품 같은데 첨단 제품에다가 뭐 고고의 그림을 그린다는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그 물건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이걸 이제 테크놀로지 아트, 테카르트인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데카르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에서 쓰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에서 이제 과학 교육, 스템 교육을 하고 있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스템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트까지 넣어서 스팀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죠. 역시 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과학 기술과 예술가들이 협업을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많습니다. 사이아트라고 합니다. 다 공통점이 아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하고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트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2000년대의 그 걸프전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반미 감정들이 전 세계에서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거기에서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런 물질적인 힘, 이런 하드 파워를 통해서 지배할 수 있는 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역시 문화였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예술에 대한 존경, 동경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뭐 기계가 많이 될 거고 기술이 중요해질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강의를 한번 가보면 고등학생 중에 인문계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뭐 소프트웨어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겠지만 결국 인문학이라는 거는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인문학이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든지 그 첨단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뭘 위한 것이고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생태 시인 메리 올리브라는 사람이 쓴 뭐 휘파람 부는 사람인가 하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산문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위대한 능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힘입니다. 기계는 사랑하는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인공지능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어떤 위대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고갱의 그림입니다. 고갱의 마지막 작품, 유작입니다. 유작인데 고갱의 이 그림의 제목은 아마도 현존하는 미술품 중에서 제일 제목도 길고 제일 철학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옆에 있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가, 화가도 이런 어떤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의 어떤 그 오리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이 가장 인간적인 고민에 공통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론입니다. 인간과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과학 기술과 ICT가 고도로 발전하면 결국 인간의 문화가 변화가 됩니다. 그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차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이 바꾸어 줄 어떤 기술적인 변화, 테크놀로지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그 테크놀로지가 가져오게 되는 삶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똑같은 테크놀로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만드는 이 것은 우리는 이제 문명이라고 표현하죠. 문명, 그죠? 기술 문명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제 문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문화인 거죠. 문화. 그럼 문명과 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월 과학의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빠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의 관점입니다. 문화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어떤 변화와 미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 발제한 주제의 대략적인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주와 지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도 말씀하셨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미래보다는 중요한 미래 예측이 더 중요하고 4차. 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대학의 김지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또 최욱 연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임 원장님 제가 소개할 때 공학 전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늘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서울예술대학에 온 지가 20년이 됐습니다만 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양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저는 몸서리치도록 어렵습니다. 늘 시스템 안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입해보면 제가 20년 전에 여기에 들어갈 때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갔지만 참 역사도 길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쪽에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뉴폼 아트였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만들어봐라. 저에게 주어진 명제나 조건은 심플했습니다. 그렇지만 레퍼런스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백남준 선생을 대입해서 비디오 시절에 백남준이 있었다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아트의 뉴폼 아트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시켜보자. 이것이 저한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작금의 시대에 와서 4차 산업혁명과 또 대입을 시켜보면 20년 전에 제가 고민했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창의입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어느 기계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렇다 치면 예술가들은 에브리데이가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고 어제는 이미 과거이고 새롭지가 않다는 거죠. 예술이라는 것은 비주얼이나 어떤 가시적, 시각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있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뉴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은 과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가장 크게 변화를 줬던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 알파고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빅데이터의 논리가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의 논리라는 사실은 저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게임을 가장 큰 이벤트,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보면 쇼잉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바둑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둑은 1대1 게임이 돼야지 페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알파고라고 하는 애는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모음이고 전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컴퓨터가 던져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1대 N의 게임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렉트로닉 게임스 또는 퍼포먼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구촌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절대 그거는 바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특별한 이유 좀 농담 삼아 드린다면 중국의 커제는 이세돌보다가 알파고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중국은 구글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빅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적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커제가 알파고와 붙은다면 당연히 데이터의 경우의 수가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제의 승리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는 지구촌 이벤트였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을 보면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논리를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기존에 해왔던 제조업의 고도화라든지 이게 IoT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큰 것이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작은 것을 지배하는 기존에 해왔던 산업의 논리와는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단지 거기에 빠른 것이 들어왔다. 5G라든지 고도화진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 현상들이 바뀌면서 어떤 4차 산업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첫 번째 대안으로 주셨던 문화예술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고용력이 창의력이 있다 보면 그렇다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 예술을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응용 계층으로 간다면 그런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UI, UX 부분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비주얼을 높인다든지 뭐든 경험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예술의 본질이나 창의력을 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자리가 바뀌고 없어진다. 가장 자유로운 분야는 순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에서는 어차피 일자리가 없었고요. 계속해서 프리랜서나 1인 창작들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삶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창의력이나 고유의 영역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보고요. 그렇다면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4차 산업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발제에서 나왔습니다만 창의력을 높이고 인간이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행복 지수를 높여줘야 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창작자로서는 공급자로서의 이 사회에 가져야 될 책임감, 즉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인들이 신나게 놀 수 있어야 되고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완성도를 높이는 일인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일이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과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더 높여가야 될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잠자는 도중에 우리 뇌의 그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이런 소설, SF 소설 수준인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들은 5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4차 산업에 대한 기대치나 그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될 것이다. 더구나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다면. 그렇지만 과학을 하는 측면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일자리 형태가 바뀌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영역에서의 연구 분석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제 결론을 내리면 저희 문화예술하는 사람들은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더 완성도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간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신나게 놀자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결론은 같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진보의 발전은 계속해 왔던 것이고 단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 인간의 삶의 본연의 형태는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저는 조심스럽게 내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자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보부서팀 김현진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국고가 지원되는 공연예술 행사에 대한 평가 사업이 있고, 그리고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처럼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이라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공연에 대해서 관객 수랑 매출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에 대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랑 저희가 결합해서 하는 것 중에 카드사 데이터를 결합해서 빅데이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년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규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여기에 온 것 같고, 저의 그 토론하고 나중에 다시 또 그 얘기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사람을 외면한 어떤 시도는 실패하기가 쉬운데요. 2009년도 12월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TV의 가전업체라던가 영상 콘텐츠 업체 모두 다 3D가 굉장히 앞으로 선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 3D를 보기 위해서 그 안경 같은 걸 쓰는데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전용의 안경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기대와 요구치에 비해서 요구하는 불편사항이 커지니까 3D 영화는 확산되지 못하고 하향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3D 영화가 개봉하고는 있지만 IMAX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고 여전히 1000만 관객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영화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 인간과 사회가 종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경험하는가가 그 기술이 체화되느냐 문화화되느냐의 차이를 불러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분야에서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은 크게 한 3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람의 경험을 만든다는 것, 더 그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콘텐츠가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는 원래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이 이어진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생각해보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그 시작입니다. 3D나 가상현실도 이미 1990년대에 개발이 완료된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냐 하면 새로운 사용자 환경 UI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 UX로 연결되면서 서비스가 극대화되고 있고 개인에 맞춰져서 개별화 맞춤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데요. 빅데이터 연구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카드 결제한 내용과 예매처에서 사용 내역, 그리고 실제로 공연을 본 티켓에 대한 정보, 이렇게 3가지를 모아서 결합을 한 다음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패턴과 취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베스트는 우리나라는 공연을 예매는 온라인 예매 시스템에서 하고 실제로 공연은 오프라인에서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연을 본 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내용이 막혀 있고 카드사 데이터와 예매처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드사도 이것을 원하지 않고 예매처도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적 이익의 영역으로 보고 요즘 카드사들은 데이터를 판매하는 그 쪽으로 새롭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가 결합이 가능해지면은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을 알아서 더 적절한 콘텐츠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도, 왜냐하면 판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PC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극장을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렇게 정해진 기기를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를 했었는데,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은 주인공이 가는 차 안에서도 스크린을 볼 수가 있고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창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구글 클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글래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되고 섞이면서 콘텐츠가 새롭게 표현되기도 하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랑 소비자가 더 교감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콘텐츠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소비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변화하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윈도우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의 윈도우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바일이나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강하지만 윈도우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영향력은 약화될 수 있고 새로운 윈도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냐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용으로는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가정용으로는 보급이 되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눈높이가 가정용 로봇에 대한 기대치는 아이로봇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작곡도 할 수 있고 영화 시나리오도 쓸 수 있고 콘텐츠의 창작 작업을 인간이 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만든다 이렇게 대체된다는 개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계가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기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김은숙만이 할 수 있는 필체와 구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던 100이면 100, 200이면 200 그 사람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 인공지능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조합된 그 기계만의 것인데 그것이 다시 이전의 작가에게 없던 매력을 가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콘텐츠 분야에서도 대체한다면 그것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보조 작가나 막내 작가의 개념으로 해서 인간을 돕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영화가 실제 영화로까지 가기 전에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구성하는 단계가 보통 한 2, 3년 정도 드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이 한 3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한다고 할 때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작품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콘텐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비디오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을 하는 전문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기존에 CRM을 가지고 있었고 이 CRM을 통해서 시청 패턴을 분석해서 선호할 만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작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에미상도 받고 여러 가지로 성공을 거뒀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청 패턴을 분석한 것은 성공의 배경이고 빅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은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작품의 스토리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워싱턴 정가를 배경으로 한 스릴러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빅데이터는 여기서 거들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TV 프로그램 중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한때 한 20% 정도 시청률이 올랐었는데 조작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 영화의 이 정글의 법칙에 대한 인기가 별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제작진이 소셜미디어에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글의 법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가보고 싶고 신비롭고 험한 자연이 한 축이고 그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맨손으로서 이걸 이겨내는가라는 대결 구도에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착안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거는 좀 적극적인 여자 출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만의 캐릭터와 존재감이 있는 고정 멤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족장 김병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또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주력을 하면서 방송을 제작하면서 시청률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빅데이터는 신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포털이나 SNS에서 뿌리는 그 빵부스러기 같은 흔적을 조합을 해서 사람들이 서로 할 만한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콘텐츠 산업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이것도 국가 간의 좀 경쟁 구도라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그 혁신의 중심은 북미,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의 방향과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의 파워가 강하고 이 플랫폼이 네트워킹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 이전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술 쪽에 대하여 동일 업종에 대해서 이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미의 혁신의 중심에 있는 곳이 미국 실리콘밸리라고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지적 기술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무효라고 제안을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저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독점보다는 그러니까 대기업보다는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을 좀 중시하는 풍토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려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빅데이터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예를 들면 김현진이라는 39살의 사람이라고 하면 30대 후반 여자라는 정보를 오픈을 API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롤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소셜 데이터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민명하에 모두의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을 독점한다는 개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김홍석입니다. 사실 저는 저는 산업정책 연구한 사람이고 아무래도 어떤 개별 산업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중요성은 알지만은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크게 소위 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가 늘 이렇게 산업의 시각을 두고 있다가 좀 넓은 분야에 어떤 좀 눈을 돌릴 수 있게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유익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기술은 새로운 인간이나 문화를 창출한다는 그 발제자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우리 보면은 실제 어떤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인간, 새로운 문화가 늘 나타났었거든요. 또 그랬을 때 새로운 과제를 가지고 늘 나타났었어요. 그 보면은 항시 선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기술이 우리는 통상 보면 인간과 문화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런 자리에 와서 발제자의 발제문 중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가지고 나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들이 누구를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날씨 이야기를 하고 공통의 화제를 쳤는데 저는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화제를 만들기가 쉽다. 왜 모든 사람이 관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좋은 쪽, 나쁜 쪽,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다뭐 용자마다 또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면은 IoT라든지 사이버 물리 시스템에 기반해서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면은 또는 그러니까 뭔가라는 것은 그 제품 또는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것이 또 다른 형태는 사회적 과제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 최근에는 산업의 영역에서 사회적 과제 쪽으로 굉장히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문화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효율화, 최적화. 산업 현장에서는 늘 잘 쓰고 이것이 이제 제품으로 나타나는데 문화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문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쪽이 순수예술 쪽인데 이 순수예술 쪽에다가 4차 산업이 이 데이터 기반한 문화라는 게 뭐냐, 순수예술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장 거부적인 어떤 반응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순수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무언가 어떤 과제를 식별해내는 노력은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문화예술이 어떤 사회 발전에 또는 산업의 발전에 사회 발전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어떤 그 길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제가 아까 그 발제자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문화에 대한 그런 굉장히 보기가 드물었어요.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렇지만은 그 논의가 없었던 거는 아니었고 실제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 디지털화 문화,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논의가 상당 정도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그 틀을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그 부분을 보니까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늘 그 예전에 기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중립성, 기술의 중립성을 늘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술이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최근에 더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은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기술이 나타날 때부터 무언가의 의도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그 부분이 또 그 단순하게 어떤 산업 발전이 아니라 무언가의 인간의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그걸 두 가지 부분으로 정의를 하는데 하나는 인권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해칭의 민주주의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그 이제 부분에 있어서 그 유럽의 그 뼈저린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 나치에 의한 그 유대인 그 학살과 그 다음에 스탈린 체제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의 다 기술이 활용됐거든요. 그 나치가 유대인을 죽일 때 기술의 발전을 한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시켰어요.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식으로 기술을 사용했어요. 보면은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 또는 혁신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실제 우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데이터 문제가 왔는데 지금 데이터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전에 기술에 대한 어떤 인간의 소외 문제하고 지금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소외 문제가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전부 다 우리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는 문제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보다 이제 알고리즘 레귤레이션이라는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면 유럽에서. 그 알고리즘 자기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오래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데이터의 좋은 점도 있지만 사회적 과제 해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증오라든지 인종차별에 활용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 저는 산업적인 영역에서만 늘 봤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그 틀을 만들 필요는 있다.
근데 그 데이터의 틀이라는 것이 보안하고 사생활 보호 측면만 생각을 했었어요, 늘. 그랬었는데 이 영역이 훨씬 더 이제 큰 부분의 이 사회적 파장을 가지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한 가지를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을 때 이거 인간과 문화에 미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는 좋은 그 문화라는 것은 창출하고 향유의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사고틀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전체적인 사고틀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유럽에서 2016년도에 이제 내놓은 것이 그 인터넷 오브 시티즌스라는 그 공관을 내게 돼요. 이 부분이 그 인터넷 오브 시티즌스라는 거는 가장 크게 그 내건 거의 첫 번째는 인권의 신장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 들리지만은 이 문화적인 향유에 있어서 차별이라든지 디바이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민주주의에 이거는 이게 소득 격차라든지 문화적인 향유의 격차가 심해질 경우에 민주주의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이 가져온 것이 다시 나치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부분을 다시 반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우려를 던지는 부분이에요. 문화가 그 부분을 해소도 해주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가 그쪽으로 또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가스실에 보내면서 베토벤 교향곡 틀어준 경우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베토벤 교향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게 문화적인 소재 자체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두 가지 부분이 모든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인권과 어떤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내놓은 것이 아까 데이터의 소외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컨슈머에서 프로슈머로 이렇게 그 발전시켜라. 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좀 크리에이티브 컴피턴스 같은 경우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해라. 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규제 틀을 만들 때 그 규제 틀이라는 게 저작권이라든지 지금 아까 말씀 컨텐츠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반대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런 부분하고의 어떤 조화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디지털 시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키워줘라. 그 문화 기관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단순히 문화를 가져다 도구적인 사용하는 부분, 사실 그것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하나는 그 디지털 이쪽 기술의 영역하고 문화의 영역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라. 디지털 스페이스를 좀 많이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디지털 스페이스가 여러 군데 만들어져 가지고 유럽 그 위원회 차원에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지고 벌써 4년째 이제 같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 기술자 이해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가지고 서로 논의를 하고 이 문화가 아까 이야기하는 인권이라든지 민주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보면은 이 부분은 산업의 발전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할 부분은 이런 어떤 사고 틀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어떤 그런 발제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라는 거를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때 이게 서로 이 쌍방향이 좋은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산업의 발전에 문화가 쓰는 것. 또 이 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어떻게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고 그 문화 창작자들을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신문 뉴스에 보면서 또는 그 방송에 보면서 두 개가 굉장히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인공 그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 손석희 사장의 목소리가 했는데 바로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가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인 그 동의 문제, 아까 데이터 문제라든지 이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동의 문제 이제 이것에 있었는데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 사실 그거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VR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해지고 홀로그램이 더해지면은 이제 마리아 칼라스가 언제든 우리 옆에 와서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저 옆에서 저만을 위해서. 뭐 또 다른 어떤 유명한 뭐 엘자베스 수비아르츠코프가 와서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다 죽었지만은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또 하나는 알파고에 더 이상 기보 입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아까 많이 이야기됐던 알파고에 더 이상 기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알파가 이제 자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기보를 발전시키고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사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고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 제어가 가능할지, 그다음에 창작의 문제도 실제로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영역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어떤 발전은 항상 우리보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산업적인 측면에 이제 늘 결론은 돌아가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좀 문화라는 것 또는 인간의 문화, 감성을 산업적으로 좀 활용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돼 있지만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그 문화계 인사들의 그 소위 말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문화를 수출하고 시장화하는 막 이런 부분에 너무 그런 부분하고 우리들의 산업 영역에서 제가 보면은 지금 그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산업 연관표를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실제로 다른 산업 분야의 문화가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적게 나와요. 보면은 투입이 중간 투입이 그만큼 문화가 안 쓴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보는데 우리 산업은 굉장히 그 대기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문화적인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당 정도는 그 예부에 그거를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이 시장화가 좀 덜 된 분야예요. 보면은 이 문화예술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사장이 안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좀 도와줘. 이것이지 뭐 가격을 시장에서 다 형성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 영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과제 해결로 하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그 난민 문제 그 해소라든지 에너지 보호하는데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를 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그 비디오 게임이 어떤 거냐면은 진짜 난민을 자기가 데리고 모든 거기 고생을 하면서 그 탈출을 하는 과정을 비디오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감을 하게 하는 거죠. 그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 난민들이 그 겪었던 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공감을 하게 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굉장히 난민 문제, 우리는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디지털 기술이 정말로 그 세계 시민의 어떤 그 기여를 하려고 그런다면은 이런 부분에 공감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걸 나는 문화계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그 다음에 산업적이라든지 사회적인 과제에 얼마 정도 문화가 기여했는가를 측정하는 모델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거의 그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융합의 영역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그래서 별도로 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뭐 이것이 그 짧은 소견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문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화라는 것이 그 실제로 그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문화적인 상상력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이건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인 상상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그 정책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좀 단순하게 문화적인 뭐 향유라는 것이 향유가 일차적으로 그 상상력의 기본은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길었나요? 네, 김 원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어떤 기술이 과 인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기술이 어떤 중국이 예,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틀 전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길 오시면서 양재천변을 걸으셨거나 또는 그 풍광을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다소 감성적인 표현으로 좀 개회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양재천변 그리고 상강,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이 매우 다르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 파생되어 나오는 우리의 연구 영역 또 경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감지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바람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참 묘한 게 바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하나가 시간인데 시간 보이지도 않는데 체감하고 있죠. 흘러간 것, 또 지금, 또 다가올 미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물론 논란도 많습니다. 아직 3차도 성숙되지 않았는데 왜 4차냐 하는 논란도 있고, 저는 최근 우리 사회에 몇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데 또는 제재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처럼 지금 무언가 전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없는데 4차 산업혁명? 저는 통합에 좋은 이슈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자.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산업혁명만은 좀 제대로 가보자.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술, 경제, 산업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 여기에도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최연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듣는 이 주제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의미 그대로 성숙되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 감성과 함께 이 사회가 좀 무르익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 박사님은 원래 전공을 사회학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70년대 중반부터 초중반부터 우리 사회는 사회학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서적들이, 요즘은 경영학 관련된 서적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사회학 관련 서적들이 서가를 많이 채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도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인가요? 네. 요한
하우징어? 하우징어. 저도 그 책 한 권을 서가에 꽂아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그 핵심어가 호모 루덴스였습니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적인 사회에서 이성에 기반한 논의들을 해볼 수 있는데 호모 루덴스 당시 번역어가 놀이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감성주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 산업, 경제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감성에 바탕한, 즉 잘 놀 수 있고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자. 그러면은 훨씬 더 견고하고 우리 사회 갈등이 만연한 이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최용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처럼 4차 산업혁명 통해서 기술 변화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기술 관점에서 뭐 빅데이터부터 해서 사물 인터넷, 뭐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 5G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술적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은 이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인간의 관점에서 또 문화의 관점에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고 또 이제 미래 변화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제 우주의 역사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이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했을 때 우리 현생 인류가 한 20만 년 정도 되는데 뭐 그 이전에 사실 뭐 지구가 있었고 우주가 있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그 한자 사익 한자를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간이죠. 인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아까 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 우주의 인간과 사회의 변화 논의하면서 인문학적인 관점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또 첫 계기가 오늘 키스텝의 수요 포럼에서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세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 김재하 교수님은 제가 김재하 교수님 양력 보면서 야, 우리 김 교수님 참 행복하시겠다. 아까 차 한잔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공학을 전공하신 후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십니다. 호모사피엔스와 호모루덴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김현진 팀장님 역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마 유익한 말씀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김홍석 박사님은 산업연구원에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저희 키스텝과 함께 고민하십니다. 그럼에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카이스트의 이재규 교수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크게 빛났는 듯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연구입니다.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이기도 하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문화입니다. 원장님도 말씀